17의 밤 단종, 마지막 왕의 눈물. 강원도 영월의 밤, 강원도 영월. 태백산맥 깊은 품 안에 숨어있는 그 고장은 지금도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넘게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고 돌아 서강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강이 크게 휘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 안쪽에 마치 강물이 일부러 품어안은 것처럼 작은 땅이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령포입니다. 세면은 서강의 차가운 물이 감싸고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이 막아선 곳. 사람들은 그곳을 두고 육지 속의 섬이라 불렀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땅.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곳. 조선 세조 3년 1457년. 그 땅 안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용이.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이었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15세 왕위를 내놓았으며 17의 그 강가에서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충성스러운 신하도 곁을 지켜주는 가족도 없이 그저 소나무 숲과 강물 소리만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에는 단종이라는 이름 석자와 수양대군, 계유정난, 사육신이라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연표 위에 점 하나로 찍혀 있는 그 이름.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알고 외로운 것도 알고 날고 싶다는 꿈을 꾸던 17의 소년이. 저는 오늘 그 소년의 눈으로 그 시절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역사가 기록한 것과 역사가 차마 적지 못한 것.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를. 사실과 상상이 맞닿은 그 자리에서 단종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70년 전 조선의 한 소년이 강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청령포에 처음 발을 들인 날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배에서 내려 모래밭을 밟고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걸어 초가로 들어가면서도 수행하는 관리들도 내관들도 아무도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물 소리만 흘렀습니다. 이 장면은 픽션입니다. 그날 밤 단종은 창 하나 없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사방이 물로 막힌 느낌.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소리가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궁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으니까요. 서울의 밤은 시끄럽습니다. 술락군의 발소리, 내관들의 낮은 말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강물만 흘렀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단종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저 물이 흘러가는 곳에 가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서 언제쯤 떠날 수 있을까? 왕이었던 소년 태어나던 날부터 시작된 비극. 단종은 1441년 조선 세종 2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 이양이었고 어머니는 세자 빈권씨, 훗날 현덕왕후로 추존되는 분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아이의 탄생은 언제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세자의 아들이라면 더욱. 그러나 기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왕실의 유모들이 돌봤고 궁녀들이 품었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 그는
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단종의 삶은 이미 시작부터 기울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문종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유약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학문을 좋아하고 인품이 온화했던 문종은 아들에게만큼은 더없이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종 역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병을 달고 살았고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이 11살 되던 해였습니다. 문종이 승하하기 며칠 전 그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병석에 누운 채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용희는 아버지의 손이 이상하게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늘 크고 든든하던 그 손이 어느새 말라 있었습니다. 홍이야. 예, 아바마마.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두렵겠지만 내 곁에 좋은 신하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숨을 거두기 전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불러 고명을 내렸습니다. 어린 세자를 잘 보좌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두 신하는 눈물을 흘리며 그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병풍 너머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보던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문종의 친동생이자 단종의 숙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의 이용희가 조선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은 훗날 붙은 것이고 그 순간 그는 그저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왕자는 차갑고 면류관은 무겁고 조정의 신하들은 어른이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조선의 왕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계유정난 숙부의 칼이 내려치던 밤. 수양대군. 이름은 이유. 문종의 친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 그는 무엇이든 갖추고 있었습니다. 큰 키와 당당한 체격, 뛰어난 무예와 날카로운 두뇌, 거기에 왕족이라는 혈통까지.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위는 장자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양은 둘째였고 왕자는 형의 아들인 어린 단종에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의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은 조카가 왕위에 오른 뒤부터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날 밤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신복 홍달손, 양정 등을 이끌고 먼저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단종을 보좌하는 최고의 실력자였고 수양에게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밤이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양은 직접 철퇴를 들어 김종서를 쳤습니다. 그것이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단종 측 대신들이 줄줄이 처단되었습니다. 문종이 그토록 믿고 부탁했던 신하들이 단 하룻밤 만에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양은 이것을 역모를 진압한 것이라 불렀습니다. 김종서가 반란을 꾸몄고 자신이 나라를 구했다고. 그러나 조정에 살아남은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쿠데타였음을.
다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는 자신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단종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복궁 침전 안에서 13살의 임금은 이불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 횃불 냄새, 빠르게 달려오는 발소리들. 내관 하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하, 안에 계시옵니까? 들어오라. 내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하, 수양대군 대감께서 영모를 진압하셨다 하옵니다.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께서. 내관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횃불 하나가 멀리서 흔들렸습니다. 알았다. 물러가거라. 내관이 나간 뒤 단종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에 올려둔 두 손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이제 조정이 어떻게 바뀔 건지. 13살은 어리지만 그것을 모를 만큼 어리지는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다음날 아침 당당히 입궐했습니다. 신하들의 절을 받으며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그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숙부에게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웃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선이 왕위를 내려놓던 날의 이야기. 계유정난 이후 조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요직을 채웠고 단종을 진심으로 보좌하던 신하들은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왕좌에는 단종이 앉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이미 수양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종은 2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경연에 나가고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왕의 역할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모든 결정은 이미 수양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선이 왕위를 자신에게 물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수양의 사람들이었고 궁궐을 지키는 군사도 수양의 군사였으며 단종의 편에서 진심으로 나서줄 수 있는 이는 이미 조정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모를 꾸몄다는 이름이 붙을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선의의 뜻이 전해진 날 아침 단종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즌쯤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경복궁 후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문종이 살아있을 때는 이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자리 이야기, 책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 아버지는 무엇이든 알고 있었고 무엇이든 들어줬습니다. 지금 그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종은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 앞에 멈췄습니다. 손을 뻗어 껍질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단단했습니다. 아바마마는 어떻게 하셨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단종은 옥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단종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인장, 조선의 왕이라는 증표. 이것이 있어 자신이 왕이었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에서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수양 숙부께 전하거라. 내관이 옥새를 받아들고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 단종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조선에는 더 이상 단종이라는 왕이 없었습니다. 15살 소년이 내려놓은 것은 옥새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 버텨온 모든 것이 그 아침 창밖의 햇살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은 그의 윤 6월 11일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왕대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 15의 소년이 앉게 된 것입니다. 궁궐은 그대로였고 하늘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사육신의 충절 죽음으로 쓴 충성.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안에는 여전히 단종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조에게 머리를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이들이,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확인했고 조용히 뜻을 모았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6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세종이 아끼던 인재들이었고 문종의 신임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성산문은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을 만큼 뛰어난 학자였고 박팽년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조 정권 아래서도 이들은 요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단종 곁에 있었습니다. 1456년 6월 기회가 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세조가 신하들을 이끌고 직접 참석하는 자리. 사육신은 이 자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회 도중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힌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내부에서 누군가 밀고 했습니다. 세조는 연회 당일 아침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어 나머지 5사람도 모두 잡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성산문을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내가 나의 녹을 먹으며 나를 섬겼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느냐?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왕의 신하이지 당신의 신하가 된 적이 없소. 녹이라 하셨는데 그 녹은 조선 왕실의 것이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니오. 세조는 그를 나으리라 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나으리라 부른 것,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 왕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불로 지지고 뼈를 부러뜨리는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박팽년도 하위지도 이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단종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유흥부는 고문 중 세조를 향해 소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차라리 빨리 죽여라. 그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참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영월 청령포에서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단종에게 소식을 전한 것은 늙은 내관 하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성산문 대감과 박팽년 대감 등 6분이 처형되셨사옵니다. 단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었고 서강에 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단종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관이 상을 들고 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가에 나가 오래도록 서 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내관이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전하셔야 하옵니다. 단종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전해서 무엇하겠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관은 그저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육신이 남긴 것은 충절이라는 두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종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무게로 남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 자신이 다시 왕이 되길 바랐던 사람들, 그들의 죽음은 단종의 마지막 날들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청령포의 고독 육지 속 섬에서의 나날,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의 처우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상황이라는 지위마저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노상군이었습니다. 왕족이지만 왕족이 아닌 조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의 유배가 결정되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한양을 벗어나는 길, 그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경복궁의 지붕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 길을 걸어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청령포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강의 맑은 물, 우거진 소나무 숲, 높이 솟은 절벽. 누군가의 유람지가 되기에는 더없이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아름다운 감옥. 나갈 수 없는 곳이 아름다울수록 그 안에 갇힌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니까요. 배를 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땅. 배는 관리들이 통제했습니다. 단종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청령포 안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단종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 건너편을 바라보다가 소나무 숲속을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글을 썼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강가에 나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행하는 관리들은 업무적인 말만 했고 내관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종이 먼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 소년에게 정이 들었다가 나중에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단종은 주로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 건너편에서 한 어부가 배를 젓고 있었습니다. 노 젓는 소리가 물 위로 퍼졌습니다. 단종은 강가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부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이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부는 영문도 모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단종도 손을 들었습니다. 어부는 노를 저어 지나갔습니다. 단종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나눈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단종은 소나무에 기대어 시를 썼습니다. 자신을 외로운 새에 빗댄 시였습니다. 날고 싶지만 날 수 없는 새. 울고 싶지만 울음조차 들어줄 이 없는 새. 그 시를 쓴 뒤에도 단종은 한동안 붓을 놓지 못했습니다. 더 쓸 말이 있었지만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이 불어나 청령포항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단종은 청령포를 떠나 영월 읍내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배지였고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관풍원 앞마당에는 자규르라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 누각에 자주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영월 읍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단종이 자귀루에서 지었다는 시가 전해집니다. 자귀는 두견새의 다른 이름입니다. 피를 토하며 운다는 전설의 새. 단종은 자신을 그 새에 빗댔습니다. 그 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산은 어두운데 홀로 앉아 임 그리워 온다고. 밤 깊어도 잠 못 이루고 피 맺힌 울음 하늘 향해 흘린다고. 16의 소년이 쓴 시입니다.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을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마지막 밤 사약인가 교살인가. 1457년 음력 10월 한양에서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영월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조의 명이 담긴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 내용이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는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종의 죽음을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부분에서 갈립니다. 어떤 사료에는 사약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교살, 즉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명확한 진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단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의 나이로. 왕방연이 관풍원에 도착한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그는 마당 앞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문서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게는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관이 나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요. 상감마마의 명을 받들어 왔소.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단종이 직접 나왔습니다. 왕방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17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배 생활로 수척해진 몸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왔느냐? 왕방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인이 죄인이옵니다. 전하. 단종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죄가 아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을 받은 자가 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서 끝내거라. 왕방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영월의 하늘이 붉었습니다. 서강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도 청령포에서 매일 듣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왕방연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가에 멈췄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서강을 바라보다가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그 시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노라.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놓다. 단종을 두고 떠나오는 길, 그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명을 따른 자의 죄책감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 안에 살아 있습니다. 240년 후 역사는 기억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 조정은 냉혹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역적으로 처형한다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명을 어길 경우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어몽도,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은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대단한 권력도 대단한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몰래, 조용히. 누가 보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훗날 그의 말이 전해집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권력이 무엇이라 명하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어몽도는 그것을 알았고 행동했습니다. 단종은 그의 손으로 영월 땅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장릉입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은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이어졌고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고 손자 성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종은 그저 노상군이었습니다. 왕위를 내놓은 전 임금, 역사의 패자, 사육신을 기리는 것도 한동안 금기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흐릅니다. 세조로부터 5왕이 지난 뒤 중종 때부터 사육신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에 이르러 마침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숙종은 단종을 복위시켰습니다. 노상군은 다시 단종이 되었습니다. 묘가 올려졌고 영월의 무덤은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복위 교서가 내려진 날 영월에는 가을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장릉 앞에서 제를 올리는 관리들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산 아래로 서강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 전과 같은 물소리였습니다.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 중 하나는 그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이 매일 아침 바라보던 그 강이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쓰인다고들 합니다. 이긴 자가 기록하고 진 자는 지워진다고. 계유정난도 단종의 폐위도 사육신의 처형도 그런 방식으로 당시에는 기록되었습니다. 역모를 진압하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는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 역사는 달리 기억했습니다. 241년이 걸렸지만 단종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사육신은 충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몽도는 의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방연의 시는 죄책감과 슬픔의 언어로 지금도 전해집니다. 권력은 그 순간을 지배했지만 시간은 결국 진심의 편에 섰습니다. 17의 소년,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왕이 되었다가 왕위를 빼앗기고 외로운 강가에서 마지막 밤을 맞이했던 그 소년. 그는 날고 싶다 했습니다. 그 소망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장릉의 소나무 숲에도 서강의 물소리에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어쩌면 그것이 그가 결국 날아오른 방식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